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어도비 CEO들의 모국이자 전 세계에서 IT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 중에 하나. 올해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나라이자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인 나라.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다시 블록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오늘날 국제지형에서 인도가 갖는 지경학적, 지정학적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IMF가 예측하는 올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5.9%입니다. 조사 대상국 중 1위인데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고물가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인도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경제 펀더멘탈이 허약해 이른바 프레자일 5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환율이나 물가 등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모두가 낮아지며 고위험 신흥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인도는 지난해 영국을 제치고 전 세계 GDP 순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0년 안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 경제의 가장 큰 강점은 인적 자원입니다. 총 인구 14억 명의 평균 나이가 28.7세에 불과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9억 명을 넘어서는 젊은 국가죠. 또 영어를 쓸 줄 아는 노동자가 7천만 명이 넘는데 이 덕분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아웃소싱을 도맡다 보니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도 높습니다. 이런 인도의 잠재력을 그간 억누르고 있던 건 국가 특유의 경직성이었습니다. 16세기 무굴 제국 때 시작된 관료제에 피식민 지배 시절의 영국식 법과 제도, 독립 후 사회주의까지 더해지면서 인도는 복잡한 관료주의와 규제 장벽으로 악명이 높았죠. 이 때문에 인도엔 라이선스 라지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개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래 인도의 이러한 오명은 점차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이후 개혁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을 중시하고 각종 인허가 규제나 FDI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죠. 모디 정부는 인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 인도가 매력적인 나라로 부상하는 데 일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은행이 집계한 인도의 사업 환경 순위가 2014년 142위에서 2022년엔 63위로 수직 상승하는 등 인도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인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유엔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EU와 일본, 호주, 아세안, 우리나라 등은 각자의 인태 전략을 내놓았는데요. 이 국가별 인태 전략은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 등의 이유로 경제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서구권의 가장 큰 우려인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자 세계 공장으로서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국가로 인도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는 스스로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쿼드, G20, D10, IPEF 등 서구권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브릭스나 상하이 협력기구 등 서구권의 대척점에 있는 협의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자기 몸값을 끌어올리는 중이죠. 특히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우방 관계로 두 국가 사이엔 군사나 과학기술, 인적 네트워크가 긴밀합니다. 이번 러우 전쟁에서 인도가 러시아를 묵시적으로 지지 또는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처럼 러시아의 무호적인 인도에 대해 서구권은 별다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 CNBC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침공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를 의도치 않게 외교 관계의 달콤한 중심에 두게 했다면서 인도는 쿼드 협력국들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구애해야 하는 스위트 스팟에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지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세파를 계기로 경제적 유대 관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두 나라의 경제 규모나 잠재력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실제 한국 무역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도를 향한 한국의 FDI 역시 10위 밖에 위치해 있죠. 사실 한인도 세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할 때 시장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 양국은 지난해 세파 개선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두 나라 사이의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앞서 언급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비롯해 핵심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T나 자동차 분야 등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죠. 이처럼 양측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지점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인도는 긴밀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경제 강국들과 신규 FTA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세파 개선 협상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로서는 분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2023년은 한국과 인도가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꼭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15년 두 나라가 맺었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온 셈이죠. 한국인들에게 인도는 문화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직 거리가 있는 국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 사업을 펼쳐 인도와 우리 사이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도에선 한류 콘텐츠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양국 사이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K 콘텐츠를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예프가 작년 말에 인도의 현지 사무소를 개소한 이유 역시 양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키예프가 해외에 사무소를 세운 건 1995년 국경에 이어 27년 만의 일입니다. 인도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키예프의 델리 사무소는 우리 정부가 최적의 대인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흔히 4강 외교로 불리는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국가, 한국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때입니다.